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IT배 배다주, 뭐라고요? 배다중. 배다중. 네, 배중이. 자, 우리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네.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지내기도 힘드네요. 자, 네. 김선생입니다. 영화 만들고 싶은 영화 만드는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오빠 생각으로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드린 날인데 네. 그래도 뭐 차곡차곡 사연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입 가경. 갈수록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저희가 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드릴 테니까 해결 못해드리면 어때요? 네. 공감해드리고 욕해드리는 것만으로도 네. 나름의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대학교 4학년 여자분께서 네.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김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BGM 큐. 대학교 4학년 여자입니다. 오빠 생각 코너 감사해요. 진짜 생각 없고 관심 없는 사람이 들이대서 괴롭습니다. 동아리에서 같이 잘 지내던 사람인데 그냥 다른 선후배들처럼 거리낌 없이 잘 지냈어요. 둘이서 밥을 먹거나 만난 적은 없고요. 여름방학 하기 전에 선물이랑 편지를 주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좋아했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등등의 긴 편지였어요. 저는 제 앞가림하느라 바빠서 현재 연애에 큰 관심도 없고요. 더구나 그 선배에게 호감도 관심도 1도 없어서 따로 만나서 선물 돌려주며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커피 한 잔 같이 마셨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자기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자기가 저에게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매일매일 이메일로 설명해줍니다. 가끔 페북에도 올리고 좋은 글 같은 거를 자꾸 카톡으로 보냅니다. 저도 예의 차려서 한번 메일 보냈다가 더는 안 보내고 카톡은 그냥 씹고 맙니다. 전 진짜 안 만나고 싶고요. 저 대신 친한 남자 선배들이 대신 만나서 얘기 좀 해줄까 하고 물어보는데 그게 좋은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나 진짜 너 별로라고 어떻게 말아요? 알아듣는 건가요? 정말 진짜. 야, 요거는 이제 오빠 생각으로 보내주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오늘의 빠따가 아닌가. 빠따 사연 같은데요. 네. 빠따치고 싶은 오빠 생각. 야, 네. 뭐 어쨌든 오빠니까요. 네. 오늘의 빠따는 오빠는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거지.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남자의 심리가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사람. 못 알아들은 걸까요? 못 알아들은 척하는 걸까요? 이게 못 알아들은 척까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될 선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네. 그 오래된 속담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진리를 따르면 언젠가 되겠거니하고 네. 열심히 노력하시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근데 못 알아들은 거야. 이거는. 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오. 제 생각에는 못 알아듣는 거랑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네. 그거의 반대말은 알아듣는 거거든요. 못 알아듣는 척을 한 것도 알아듣는 거에 반대고, 정말 못 알아들은 것도 알아들은 거에 반대예요. 그쵸. 이분이 원하는 건 그냥 제발 알아듣기만을 원한 건데, 척을 했건, 정말 못 알아들었건,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네. 야, 근데 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나무는 10번 따위로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갈 나무는요. 그리고 3번 이내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10번까지 잘 안 가요. 네. 10번까지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네. 10번 찍었는데 안 넘어간다 그러면 본인의 도끼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내가 과연 이걸 넘길 만한 도끼를 소유하고 있는가? 네. 연애의 시작은 몇 번 찍는 걸로 성사되는 게 아니다. 아니다. 되려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정해져 있다. 그렇죠. 천부연애설. 네. 그러면 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깝깝하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깝깝하지. 얘는 다 갖춘 것 같아요. 네. 뭐 선물도 돌려줬죠. 사실 네. 이것도 굉장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선물을 줬는데 받았어. 네. 이거를 보통 남자 같으면 여기서 대충 알아듣고 이제 가는데 네. 매일매일 이메일로 설명을 해주고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그렇지. 고객 관리할 때 제 좋은 네. 생각 이런 그렇죠. 거. 네.
그 꼭 뭐 꽃핀 나무 이렇게 사진 이런 거라 가지고. 네. 포교 활동을 하거나 네. 아니면 보험을 가입을 권유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분들과 이게 똑같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시그널이 통하지 않는다. 아. 왜냐하면 반대의 시그널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 나를 만나서 돌려줬잖아. 만났다의 방점. 자, 힘들어요, 진짜. 내 메일을 읽고 답장을 했잖아. 읽었다의 방점 하나, 답장 왔다의 방점 하나. 내 카톡을 읽고 씹는다 해서 방점이 올 수도 있어요. 읽긴 읽었다니까. 네. 근데 그러면 차단하면 되겠네? 아니야. 나를 차단했다는 건 다른 사람과 달리 대우했다는 거거든. 자, 이거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답이 없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남자분에게 난 너에게 관심이 없고 이러지 말았으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걸 전달해야 되냐. 이게 이제 물어보신 포인트잖아요. 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는 저는 별론 것 같아요. 네. 그쵸. 왜냐하면 그 굉장히 큰 방점. 왜냐하면 특별 대우를 한 거거든. 메신저를 보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있으면 너한테 설득될 수도 있어서 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그렇지, 얘는. 그렇지. 그럼 분명히 그렇게 올 거예요. 그렇지. 아니, 세상 아주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네. 그렇죠. 네. 권해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없는 셈 쳐야 한다. 무시. 네. 쌩깐다. 아예 없는 투명인간 취급. 아예 없는 셈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그 존재가 없다는 걸 본인이 믿으셔야 한다. 네, 절대로 야.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본인을 속이는 거다. 야. 얘는 투명인간. 얘는 없다. 네. 안 그러면 방점이 언제든지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하기에는 저게 세상에 없다라고 믿을 만큼의 신앙심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신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레벨이 쉬운 거 아닙니다.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렇죠. 쉽지 않죠. 그것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보통 멘탈리티가 아니에요. 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카톡이 왔을 때 그냥 깔끔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선배 카톡 그만 보내시고요. 선배랑 만나거나 사귈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이만 차단합니다. 이게 제일 좋긴 해. 그치. 네. 그렇죠. 명확한 게 좋아요. 네. 이만 차단합니다가 안 났으면 제가 우려를 표할 뻔했어요. 그렇죠. 왠지 알아요? 왠지 알아? 방점?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나를 생각해주고 있는 거야. 이따위가 된단 말이야. 그렇죠. 네. 이만 차단합니다. 행복하세요. 요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행복하지 안 돼. 방점이 찍힐 수 있어요. 나의 행복을 바라는 거잖아. 아이고, 안 돼. 예. 이만 차단하겠습니다. 차단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 이렇게 해야 돼. 차단. 이렇게 보내야 돼. 합니다도 아니야. 그냥 차단. 이만 차단합니다라고 하면 날 그래도 선배로는 생각하고 이따오로 또 생각하면 차단. 야, 네. 정말 많은 걸 생각해야 되는군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솔직하기도 부담스럽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세요. 네. 네. 나 다른 사람 만나. 요즘 괜찮은 사람 만나고 있어를 네. 직접 얘기하면 하지 마. 왜냐면 방점이 찍히니까. 그랬지. 그리고 절대. 이제 네. 가장 걱정되는 게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몰차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소문을 안 좋게 내거나 그렇죠. 굉장히 뭔가 싸가지 없이 무례하게 뭐 할지 못할 일을 한 것처럼 네. 딱 소문을 이제 퍼뜨리고 다니면 어떡하지? 동아리 선배니까 또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신남친 생성설. 요거를 적극적으로 유포하셔라. 네. 저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실제 남친이 생기면 제일 좋은 거고. 네. 근데 생성 유포설까지도 내가 조금 약간 부담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사연 보낸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를 제한 모두에게 이 사연을 말하고 그 존재에게는 아무런 이런 방구 화답을 하지 말라. 아니, 저는 제가 마지막에 지적했던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요런 얘기를 드리면 배 감독님이 또 거품을 물 것 같기는 한데 어떤. 한 번은 더 만나자. 그럴 수 있어. 분명히 그걸 또 만났다. 라는 거에 이제 방점이 찍힐 수 있긴 한데 그렇지. 근데 이게 카톡으로 차단을 했다가 네. 막 이게 뭐 되도 않은 거를 막 하고 다니면 그거를 또 해명하거나 맞아. 이러느라 그럴 수 있어, 피곤할 그럴 수 수 있어. 있거든요. 네. 한 번 만나서 세게 얘기해라. 세게 이번에는. 차단합니다를 말로 해라. 오케이. 선배 부담스럽고요. 힘들고요. 저 이런 거 너무 싫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시는 거 계속 주시면 차단할 거니까 네. 이메일도 안 볼 거니까 네. 스팸으로 처리할 거니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이거를
카톡으로 하려고 하다가 버릇이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긴 한데 그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색을 라는 부분이 감사하긴 한데, 안 돼. 안 돼? 감사할 게 뭐 있어? 전혀, 불쾌하긴 하지만, 이만 줄인다. 이래야지. 어쨌든 만나서 그렇지. 예를 갖춰서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불쾌하지만 당신을 만나서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가 더러운 소문을 낼까 봐서지 일말의 감사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라는 걸 명확하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카톡으로 이런 걸 보내거나 뭔가 했을 때 네. 저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이야기가 또 나고 이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예를 갖춰서 하니까 네. 제가 예를 갖추는 거는 요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해 주세요. 이것도 약간 우려되거나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좀 약간 무서울 수도 있어. 무서울 수도 있지. 예. 그리고 만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그렇죠. 그냥 돌아버리겠고 네. 근데 한번 보고 확실하게 그냥 기분 푸는 겸 말하고 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막 쌍욕을 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 뒤로는 없는 셈 치겠다 확신을 하고 스스로 각오를 다지고 갈 때 내가 대신 얘기해줄까 하던 친한 남자 선배들을 주변에 포진시켜 놓은 채로 가라. 그거는 괜찮지. 네. 그건 괜찮습니다. 같이 동석하는 건 좀 이상하고요. 동서가는 건 이상하고. 뭐 딴자리, 옆자리나 네. 뭐 이런 데 좀 부탁하셔가지고 네네. 듣게 하시라 그거를. 네. 그러면 혹시라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여론 형성은 안 될 거다. 왜냐면 안 되죠. 증인들이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최대한 예를 갖춰가지고 하고 네. 빌미를 주지 말고 네. 그 다음에 계속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씹고 욕하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뭐 그 사람이 찌질한 알아서 거니까. 욕해줄 거예요 옆에서. 네. 네. 그리고 차단하고 지우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본인 기억에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봐야 됩니다. 네. 네, 안 봐야 됩니다. 찌꺼기가 없어야 돼. 네. 네. 전화번호 다 지워야 돼요. 네. 네. 혹시라도 기억나면 안 돼. 그냥 지워도 괜찮습니다. 페북은 팔로잉을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 친구 끊기가 좀 부담스럽다. 팔로잉만 끊으시고 그럼 안 그냥 보이니까. 보지 마세요. 안 네. 보이면 됩니다. 네,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제가 항상 굉장히 유유작작인 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나한테 준 삶의 지혜가 하나 있어. 저는 쉬는 시간에 복도에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애들이 막 실내화 던지기도 하고 막 우유곽 공차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햇빛이 막 내리쬐면 애들이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먼지가 너무 잘 보여. 그럴 때 그냥 그 여유작작하던 애는 이렇게 서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애들은 막 마스크 끼고 먼지 너무 심한데 근데 나는 이 우유곽 축구를 관둘 수 없고 막 나도 이걸 보이긴 보이는데 마스크를 쓰기도 귀찮고 근데 우유곽으로 축구를 하고 싶기도 하고 복도를 뛰고 싶기도 하고 근데 걔가 한마디 했어요. 그늘로 들어와. 안 보여. 안 보이면 없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늘로 들어간 순간 기침이 안 나요. 안 보셔야 돼요. 먼지가 안 나거든. 네. 네. 페북에도 가끔 올리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시면 그냥 페북을 안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페북에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승리 하잖아요. 네. 막 쓰면서 그거 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보고 신경 써라 하면서 계속 찌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최선의 복수는 뭐냐면 안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방점은 안 보는 거에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페북 활동을 열심히 하고 본인에게 접근이 되지 않도록 거리 유지만 한다는 거지. 아무튼 김프로쇼를 혹시 이 남자가 듣고 있으면 이 사연을 자기 사연이라고 확신하고 네. 다시 연락할 거야 이 여자한테. 내 사연을 김프로쇼에 보내다니. 그러니까 방점을 찍는 거야. 자, 이 정도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네. 그래서 확실히 혹시라도 듣고 계실지 모르니까 네. 마무리는 빠따로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 빠따로? 간만에 꺼내게 되네요. 곡괭이. 이 꽃갱이 센데. 네, 곡괭이. 모르겠다. 곡괭이로 오빠다. 네. 꽃갱이로 못 봤다 묵직하거든요. 저희가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했나? 아니 사람 좋아하는 게 무슨 죄라고 오빠 딸 때려. 너무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어야죠. 예. 아니 그리고 네. 그 여자분이 대학교 4학년이면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복학생일 가능성이 좀 클 텐데. 네. 그렇지 않나요? 있지. 네. 이게 좀 이 정도는 배려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이게 자기는 순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것까지면 괜찮아. 더 심해지면 본인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무서워요. 그럼요. 위협적입니다, 이건. 네. 눈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네. 싫다고 하면 잠깐 거리를 뒀다가 다시 가도 돼. 음. 그러면 다시 기회가 와요. 음. 싫다고 했는데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은 음. 정이 더 떨어지는 거야. 그렇죠. 네. 네. 저희들의 이런 성토가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그냥 남자 싫어하는 것 같아.
네. 저희가 꼰대라 그래요. 어쩔 수 자, 없네. 네. 그러면 선물 폭탄 코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 코너입니다. 선물 폭탄 코너.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은 미루다 댓글 남기셨다는 사리 딴스님 축하드립니다.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 공대 남친 때문에 공감하셨다는 막둥아 가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요. 2부에 정신과 전문의 최희연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새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림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로뎀 정신과 최희연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사연들을 받고 있는데 내가 보낸 사연이 왜 소개가 안 되느냐, 혹시 김프로쇼에서 까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주일에 하나씩 사연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네. 사연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주시면 저희가 씹지 않고 언젠가는 해드리는데 네. 이게 내가 사연 보내고 바로 나오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네네. 좀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정말 이거는 좀 시급하게 해결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신촌 사거리에 있는 연세로뎀 정신과로 네. 가시면 된다. 그 방법이 있구나. 그렇지. 나도 몰랐네. 그러면 가셔서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라. 네. 아, 실제로 김프로쇼에 사연을 보내려다가 그냥 가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 한 3분 계세요. 진짜요? 정말요? 네. 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하기로는 네. 누군가 저한테 이제 물어본다면 그때 과장님한테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외국 영화에서처럼 긴 시간을 들여서 막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차라리 가성비를 치면 여기다 보내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맞아. 그러네. 그리고 이러한 최 과장을 못 만나요. 아, 그렇군요. 거기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상처받고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때 암호를 대야지. 김프로. 이렇게. 사연 보내세요. 그렇구나. 그래서 정말로 심각해서 뭐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네네. 아니면 진짜로 시급하게 해결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은 네. 기다리시기보다 가시면 되고요. 뭐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접수하시면 저희가 다 챙겨가지고 해드리니까. 아니, 근데 김프로가 그렇게 약속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연 막 들어오면은 다 소개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하겠습니다. 왜냐면 김프로쇼를 끝날 때, 한꺼번에. 어쩌라고만 10번 하고 끝나면 되잖아. 대방출. 그렇지. 이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끝날 때, 한 달 내내 어쩌라고만 할 수도 있지. 근데 막 많이 밀리면 막 판결 내리듯이 막. 그렇지. 약 세 봉, 땅땅땅. 뭐 이러고. 자, 싸대기 2대 때리고 끝내.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 물론 저희가- 해결은 해주는 거지. 그렇죠. 뭐. 5분을 상담하더라도. 그럼. 접수하신 거는 끝까지 그치. 저희가 책임을 져드리고, 김프로쇼를 닫겠다. 아, 좋네. 자, 이건 우리 빠따를 빌려줄게. 빨리 가져가. 뭐 이러면서 그렇지. 할 수 네. 있는 거지.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사연이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막 웃고 떠들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연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네. 그러니 실컷 웃어두세요, 준. 네. 그래도 몰라. 또 중간에 뭐. 네, 하여튼 뭐 무거운 사연인데 그래도 저희가 유쾌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이제 저희의 신조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진지하다는 거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네. 저희가 사전에 만나가지고 충분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름 작가님께서 오늘 사연 접수해주신 분의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사남매 중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막내입니다. 10여 년 전 엄마가 정말 큰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저희 집이 아주 콩가루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고여서 우리 식구들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아빠와 전 유일한 목격자고 살아남은 사람이라 사실 지금도 힘들기는 해요. 항상 전 엄마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에 살아가고 있어요. 불면증을 얻은 것도 그저 제게 내린 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엄마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은 아빠를 거들떠도 보질 않아요. 대학생부터 직장생활까지 서울에서 터를 잡아가고 있던 저는 바로 내려왔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아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옆에 없으시면 불안해서요. 아빠가 안 계실 거 생각하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답니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제 신랑도 저희 집 상황을 잘 알기에 아빠에겐 친아들보다 더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죠. 제 형제들은 1년에 딱 4번 저희 집에 옵니다. 엄마 제사, 오빠 제사, 설 그리고 추석. 어버이날과 아빠 생신은 무조건 스킵이죠. 문자, 전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콩가루죠? 아빠는 80이 다 되어 가십니다. 하루하루 쇠약해져가는 아빠를 보며 아빠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 아빠를 나 몰라라 하는 형제들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해요. 형제들에게 몇 번 얘기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그들보다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저도 머리가 커지니 그냥 그들은 싫은 것 같아요. 아빠가 싫은 거죠. 왜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빠는 제게 매 한 번 드신 적 없고 화를 내보신 적도 없어요. 제가 음식을 하거나 아빠를 챙겨드리는 걸 미안해하시고 당신 때문에 제가 더 넓은 세상에서 펼칠 수 있는 꿈을 저버렸다 생각하시며 미안해하세요. 제가 효녀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전 엄마 아빠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자라서 죄송한 마음만 가득하답니다. 땅 팔아서 나눠달라고 할 때는 엄청 자주 찾아왔죠. 정말 악마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형제들은 밖에선 엄청 예의 바르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아빠 엄마가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신 걸 옆에서 봐온 형제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형제들하고 인연을 끊고 살고 싶은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조카들은 죄가 없잖아요. 형제들이랑 평생 안 보고 사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험한 말 나와도 괜찮으니 솔직하게 고민 상담 좀 해주세요. 또 제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없던 식탐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요. 이건 왜 때문인 건가요?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럽네요. 네. 네. 팩트가 저희가 판단하기에 힘든 사항 중에 하나가 네. 나머지 형제분들과 아버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가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이게 빙빙 도는 얘기밖에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약간은.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일한 목격자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사고로 어머님을 목전에서 이제 떠나보낸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었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교통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겠군요. 네. 저도 그냥 뺑소니 이런 사고인가 이렇게만 그럴 수도 생각했었거든요.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하니까 네. 목격자라는 표현은 잘 안 쓸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니면 뭐 뺑소니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을 했다거나 현장에서 본 네, 거죠. 눈앞에서 이렇게 뭔가 큰 사고를 당하시는 걸 이제 지켜보신 것 같은데 불행한 사건으로 제 어머님을 잃고 네. 그 사실을 또 그 현장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에 큰 짐으로 갖고 계신 것 같네요. 핵심은 이거잖아요. 엄마 장례를 치르고 형제들은 아빠를 거들떠 보지 않아요. 네. 이게 핵심이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읽으면서 조금 혼동스러운 건 오빠 제사 때는 온다고 했었죠. 네. 그러면 오빠가 있었는데 누군가 먼저 고인이 되신 분이 계시다는 뜻이죠. 네. 그렇죠. 오빠 네. 중에. 근데 이제 4남매 중에 나이 차이 나는 막내라고 했으니까 네. 3남매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돌아가신 오빠가 포함되어 있나? 포함되어 있다면은 2명만 남은 거. 그렇죠. 근데 오히려 빼고 해서 위에 3명이 지금 생존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둘이면 네. 조금 너무 숫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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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좀 애매한데 그 윗 형제들은 이렇게 서로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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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난다고 네. 하시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사건 이후로 그들은 아버지랑 결별한 부분이 확실히 보이고 네. 이 막내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자기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과의 뭔가 소통되지 않은 부분이 있긴 있구나. 네, 네. 그리고 그냥 짐작하기에는 이들 형제들이 아버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을 만한 이유가 뭐 있지 않을까. 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랑은 훨씬 더 가까운 사이였는데 왜냐면 어머니 제사 때는 온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의 어떤 부분이 아버지가 오히려 어머니를 죽인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한 느낌도 좀 받고요. 그래서 네.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좀 추정은 그래도 해봐야 되니까요. 네, 네. 근데 약간 좀 눈에 띄는 거는 땅을 나눠달라고 할 때는 자주 왔었다고 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땅을 받을 때는 막 자주 온 거를 보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뭐 내담자가 와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누구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아 힘드시겠군요라고 편을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분이 오해하거나 너무 그 상대한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도 듣긴 듣거든요. 네. 근데 쭉 듣다가 요 땅 얘기가 딱 나오니까 아, 그 언니 오빠들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이 저도 사실은 좀 들어요. 네. 이게 약간 이게 이러한 부분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특성이 있긴 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그 거짓이 그렇게 크게 포장은 돼 있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은 들긴 드는데 그렇다고 해도 형제들에 대한 뭔가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그쵸.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조금 그들에게도 모르는 게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버지 시키만 한 것 같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싫어하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된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미스테리네요. 형제들에게 몇 번 이야기해 본 적도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사연에서. 네. 아빠 혼자 되셨는데 너무 그렇게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같이 잘 모시자 이런 얘기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에는 제가 그들보다 나이 차가 많이 나서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저도 머리가 커지니 그냥 그들은 아빠가 싫은 것 같아요. 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형제들이 말을 안 해준 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걸로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네. 미스테리예요. 근데 이건 좀 알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쵸, 예. 이래서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네. 아 이거는 이분이 좀 알아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트라우마로 나올 만큼 큰 사건을 겪으시고 네.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후에 네. 그걸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본인도 이제 아시고 네. 계시고 형제들끼리도 완전히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 곁에는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이유를 더 내가 알아내는 걸 멈추자라고 생각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무의식적으로. 네. 왜냐하면 저 나의 형제들은 왜 저럴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매도를 하고 내가 그래도 아버지랑 있으면서 크게 내가 어려움 없이 내가 엄청난 효도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 나한테 미안해하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괜찮다라는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아버지하고 본인하고 지나치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너무 가깝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죠. 발음이 왜 이래? 네.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늦둥이. 네. 위에 애들은 패도 막내는 잘 안 패요. 이 연배가 길어지면 어떻게 보면 윗 형제들이 경험하는 그런 부모에 대한 좀 적나라한 경험들을 막내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막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나이가 들면 비슷한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엄마가 죽었어. 그러면 그 경험을 안쓰러워서라도 아빠가 아이한테 못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고가 난 시점의 주인공은 굉장히 어리고 초등학생이거나 그리고 다른 형제는 다 사춘기를 지났다고 쳐봐요. 그럼 다른 형제는 어차피 본인들의 생활에 더 치중하는 나이가 되고 네. 이분은 자기 혼자서는 독립할 수 있지 않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아빠한테 돌봄을 받아야 될 나이고 다른 형제는 돌봄을 받지 않는 나이가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자기도 커서 네.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독립을 하지 않고 아빠 곁에만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퀘션이 붙어요. 네. 그 전까지는 상관없어요.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네. 거기에서는 뭔가 스스로
탈피하지 못하고 독립하지 못하는 본인의 어떤 심적인 요소가 분명히 포함이 되지 않나.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결혼을 했는데도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 아들 노릇하는 것처럼 옆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인식을 못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네. 우리 아빠 불쌍하니까 내가 옆에서 잘 보살펴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 있지만 그게 독립을 못한 걸 수 네, 있다. 심적인 독립을 아직 못한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좀 하게는 돼요. 정황을 그러면 전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말고 팩트 위주로 이 글에 있는 것만으로 정황을 한번 다시 조합을 해볼게요. 네. 대학생 때부터 직장 생활까지 서울의 터를 잡아가고 있던 저는 바로 내려왔고 네. 라고 있어요. 그거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 직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학 마치고 직장 생활까지 했던 상태라면 적어도 20대 후반이실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바로 아버님 곁으로 내려왔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이후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라고 하는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이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 사고가 났을 때는 당사자 사연 보내신 분은 아마 20대 후반이셨던 것 같아요. 아, 그건 제가 잘못 이해한 네네. 건 네. 초등학생 아주 어렸을 때는 나이가 아닌 것 아니고,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전까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음. 직장 생활과 대학생부터 서울에서 혼자 터를 잡아가고 있어. 저는 약간 어떤 추정이 되냐면 그 아버님 어머님과 기존 형제자매들과의 그 인간관계나 테두리랑 약간 떨어져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던 네.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연 보내신 분은. 하지만 그때까지 형제자매나 엄마 아빠는 지금 사연 보내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밀접하게 지내셨던 관계였던 것 같아요. 대학생활부터 직장생활까지 서울에 있던 그 한 7년 정도 기간 동안에 부모님과 형제들 사이에는 특히 아버님 사이에 네. 알 수 없던 트러블들이 쭉 쌓였던 시간이었던 건데 네. 그거를 읽어내지 못했던 시간이지 그렇죠. 않았나. 저는 그 한 7, 8년이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까지가 네. 약간 그 정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왜냐하면 저희 그 형들이랑 7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약간 알 것 같아요. 네. 형들 둘이 저랑 7살 차이 나고 제가 막내거든요.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첫째, 둘째 형들을 대했던 방식과 저를 대했던 방식이 되게 다르시거든요. 그렇죠. 그 둘은 맨날 얘기 어렸을 때 말썽보다 두드려 맞은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맞아본 적이 없어요. 네. 네. 네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 김 선생님. 아, 그렇군요. 빠따는 저기다 써야 될 것 같아. 빠따, 그치, 빠따. 그때 좀 맞았어야 되는데. 네. 네. 하여튼 그래서 특히 막내딸이잖아. 네. 얼마나 예쁘고 귀했겠어요. 아버님 입장에서 볼 때. 네. 더더군다나 이제 막내딸이고 직접 쓰셨어요. 한 번도 매를 드신 적도 없고 해달라는 거 안 해주신 적도 없고 귀하게 잘 크셨고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20대 초반부터 직장 생활할 때까지 한 7, 8년 동안을 쭉 독립적인 삶을 사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형제자매와 아버님 사이에 생겼던 트러블의 실체가 뭔지 감정의 앙금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신 사건이 생겨버렸고 네. 그 뒷수습을 하러 이제 본인이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셨던 거잖아요. 네. 그 뒤로 10여 년 동안에 아버님을 등한시하는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라고 물어봤는데 답을 딱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시간대를 배열해보니 그래요. 네, 근데 형제들만의 그 요소가 아니라 이분이 네. 적어주신 글에 그렇게 돌아왔을 때 네. 아빠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서요. 아빠가 안 계실 거 생각하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답니다라고 썼거든요. 네. 이것은 서울에서 혼자 독립해서 생활한 그분의 어떤 캐릭터라고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요소는 이분이 원래 그런 건지 네. 네. 아니면 그 트라우마가 이분을 이렇게 변화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확실히 본인의 그쵸. 서울에서의 생활 태도와는 다른 태도죠. 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저는 약간 후자 같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냥 엄마 아빠랑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 대학생활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서울에서. 근데 그런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나와의 관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못한 채 먼저 가버리신 거야. 네. 그래서 아빠까지 없으면 난 어떻게? 라는 마음이신 그렇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아무리 떨어져서 살아도 네. 생존에 계신다라고 느꼈을 때의 의존심과 그렇죠. 막상 안 계신다라고 할 때 의존심은 굉장히 달라요. 네. 제가 한 분도 네. 굉장히 강인한 분이었고 자식한테 굉장히 철저하게 하던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강인한 사람이 왜 저렇게 의존적이고 나약한 사람으로 됐나 싶은데 네.
살아 계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한테는 그게 본인의 근거가 되고 믿음이 되고 했는데 아니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계속 살아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마음속에 모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방 무너지는 경우들이 예상외로 있더라고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좀 될까요? 일단 독립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뭐 결혼도 하고 했으니까 전혀 안 된 건 아니고 그런데 의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할 때 내가 여전히 아버지와 이렇게 독립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게 원래 그랬든지 아니면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그거를 좀 자각하면서 기회가 있고 아주 세세한 사건마다 이게 내가 결국 아버지랑 끊어지지 못하는 요소구나. 방금 얘기한 대로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마다 내가 여전히 아버지랑 이런 것들이 엮여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조금씩 끊어내려는 생각만 해도 의식하면서 그것들을 알아가기만 해도 변화는 꽤 있다. 결혼도 했고 남편도 근데 뭔가 자신이 대체해서 위치에 가야 하는 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 게 우리 형제들은 제사 빼고 1년에 4번밖에 안 오고 대신 우리 남편이 친아들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려다 준 것 같은 느낌을 그렇죠. 받지 않을까. 아니 근데 약간 여기도 이질감이 있는데 네. 4번 오면 많이 오는 거 아닌가? 네. 사실 그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와서 뭐 불평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4번 오는 거 쉽지 않아요. 네. 과장님이랑 연결되는 건데 이게 본인이 엄마의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함으로써 미묘하지만 서로 통하지 않는 어떤 형제들 간에 이런 게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형제들이 보기에도 심정적으로는 내가 엄마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형제들과의 관계를 볼 때 우리 언니 오빠들 왜 저래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는 저 못된 아들 딸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엄마라는 캐릭터일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일이고 저희가 먼저 생각했던 거는 생존자의 연합이다. 이 두 분이 목격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와 달리 이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공유하기 쉽지 않은 점들로 엮어서 둘이 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틈을 스스로들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끼어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3명의 식구들이 그 부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두 분이 허용을 했나 냉정하게 조금 다시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럼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구들 중에 자살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보이는 특성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자살 유가족을 많이 대하고 도와드리고 하는데 일단 누구 한 명이 자살을 하면 다른 식구들을 자살 유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suicide survivor라고 해가지고 자살 생존자라고 불러요. 근데 그런 생존자라는 표현은 꼭 여기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난에서도 들어가고 아까 얘기한 무슨 범죄 사건에서도 그렇고 생존자들은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의 마음들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처음에는 그들끼리도 공유를 못해요. 다 객체예요. 자기 혼자만 있고 아무하고도 그 사실들을 공유하기 힘들다가 조금씩 마음을 열리는 것은 과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할 때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만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유가족이 서로는 다 개인이었다가 나중에는 그나마 그 자살 유가족이라는 특성 안에서 심지어는 같은 가족이 아니어도 자살한 식구들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끼리는 유대 연대가 이제 확 돼요. 우리끼리는 통하는 게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끼리가 튼튼하게 너무 공고해지면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게 허락도 잘 안 해줘요. 거기에서는 확실히 영역이 넓혀져야 되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이제 도와드리는 거는 여기서 영역을 넓혀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리는데 지금 상황에도 비슷해요. 지금 따님이랑 아버지랑 이 두 사람의 그 영역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 특히 이제 형제들이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도 영역을 넓힐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의 액션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는 게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정보를 나누는 것이죠. 지금처럼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겉으로 꺼내는 것은 정보를 나눔과 동시에 상처를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아들이 자살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나는 공감받지 않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상처 되게 받겠죠. 그렇죠. 근데 심지어 어떤 사람이 공감 어린 얘기를 했는데도 그 말이 뭔가 조금 구석이 안 맞으면 그것도 상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받아도 상처예요. 그러면 이분은 뭐를 해야 되냐? 그래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연습시키는 거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좋은 어떤 피드백을 받기를 기대하지는 말아라. 공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고 당연히 당신의 그 감정이나 경험이 당신의 아주 고유한 것일수록 남들이 당연히 공유할 수 없다. 네, 네. 하지만 그 얘기를 넓혀줌으로써 그 얘기가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보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경험이 된다. 그 일단 이분께서는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를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이건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 네. 네. 아, 네. 할까 말까 할 때 일단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3년 전에 제 아이가 죽었어요. 아, 네. 그, 이제, 7월 30일이 죽은 날이기 때문에, 네. 지금 녹화하는 날이랑 별로 멀지 않은데, 네, 네. 제가 자살 유가족 그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살 유가족들이 자기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내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하면서, 아, 이걸 좀 더 개발을 넓히자 해서 재난 유가족도 만들고, 조금 더 다양한 슬픔 유가족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걸로 이제 개발을 하자라고 취지를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앞으로 개발할 사람으로서 당사자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지금처럼 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누면서 항상 저 자신을 모니터링 해요. 요번에는 목소리가 떨렸나? 얼마나 감정적인 부분들이 과연 전달이 되나? 네. 사람들이 수용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는 그것들을 공유하는데 취지를 갖나? 심지어 나는 지금 아이 죽은 거를 팔아먹고 있는 네. 이 이야기 감성팔이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감당하면서 얘기를 계속 던져봐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유가족한테 다시 되돌아올 때 감정적인 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느껴보거든요. 네. 그러한 어떤 시도들을 이분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상처는 네. 불가피하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네. 일단 부담스러우니까 위로하려고 하지만 얘기하다 보면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예, 말은 그렇게 해주는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듣기 싫어하고 좀 몇 번 하다 보면 또 그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반응들을 충분히 이겨내면서 계속 그 부분을 공유해야 된다. 네. 예, 물론 다른 요소들도 또 있지만은 일단 공유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은 분명하다. 그럼 많이 공유를 하면 할수록 그런 노력을 할수록 본인이 치유의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혼자서 그걸 처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피드백도 들어오고 자기가 해놓고 보면 알잖아요. 연애도 해놓고 보면 알잖아요. 알죠? 네, 이렇게, 네. 아, 내가 이렇게 찌질했어, 라든지, 아, 네. 요번엔 굉장히 괜찮은데도 잘 안 됐네, 라든지, 네, 네. 뭐 이런 가지 경험처럼 이것도 그래요.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것들을 심어주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확실히 경험을 이겨낼 건 없다. 네. 네. 특히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냥 내 스스로의 사고로만 감춰놓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모르고 계속해서 내 입에서 말로 전달되거나 얘기를 할 때 더 스스로 그 경험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가 체계화되는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뭐든. 어쩌면 그런 과정이 있었나를 지금 자문하게 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사연자를 보내신 분은 그런 걸 형제들이랑 원활하게 그게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건 아닌가, 그 상태로. 일단 본인이 자기 얘기를 오픈하는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은, 네. 그 다음에 저 형제들은 왜 저 생각을 갖게 될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려는 마음 자세가 좀 배우겠죠. 네. 네. 지금은 아마 얘기를 나눠도 자기 입장에서 자꾸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사실 그분들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들 입장으로 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편먹기도 아닌데,
아빠랑 나는 둘이 한 편이고 다른 사람은 한 편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본인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지라도 저기 언니 오빠랑 한 편 돼보기도 하시고 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감정선들을 계속 새로운 경험 안에서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어쩌면 글 안에 없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명백하게 밝혀주신 사연을 보낸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이 형제들하고 인연을 끊고 살고 싶은데 안 보고 사는 게 나쁜 건가요? 뭐 이런 취지였어요. 네. 근데 저희가 알 수 없는 게 지난 10여 년 동안에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형제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셨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하셨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나 그 이유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이분들과의 관계를 끊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이제 끊어도 되냐 안 되냐, 그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좀 더 문제를 집중해서 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때는 충분히 했다 그러면 끊어도 돼요. 네. 해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네. 끊어도 돼요. 네. 근데 내가 그들은 끊는데 조카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니 조카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그렇죠. 그게 뭐가 문제야? 그렇죠. 네. 네. 사실은 그쪽이랑 끊으면은 여기도 다 일사불란하게 다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해요? 네. 그렇죠. 그냥 선별해서 하면 되지. 그렇죠, 이런 게 그렇죠.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려면 이것도 다 해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 네. 네. 아빠도 그래요. 아빠도 무조건 받아들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잘 보면 얼마나 옆에서 같이 살면서 아빠가 싫겠어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안쓰럽게만 보고 좋게만 포장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녹음 전에 이야기할 때 김 선생이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뭔가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안 한 상태에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빈자리일 거란 말이죠. 네. 형제자매도 내 주변에 없고 네. 아버지도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분은 세상에 혼자 남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물론 제가 남편이 계시지만. 든 사례도 비슷하죠. 그냥 생존에 계셨을 땐 모르다가 네. 돌아가시면 굉장히 큰데 이분은 심지어 그거를 자꾸 느꼈다고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안 계시면 가슴 철컹 때려 한다는 그렇죠. 것들을 네. 이미 상상까지 했는데 네. 그게 현실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절망적인 어떤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 부분을 미리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을 만들어서 네. 아버지가 떠난다고 쳐도 그게 큰 빈자리가 되지는 않도록 하는 게 이분이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조금씩 노력을 하시면서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네. 여러모로 본인이 나중에 한꺼번에 받게 될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까. 네. 이별과 상실의 과정에 몰입을 하신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서 남편분도 만나고 새로운 관계들도 사실 생겨났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 상실감과 이별을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때까지가 돼서 그 감정에 몰입하는 거 말고 내가 얻은 것도 있을 텐데,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은 것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너무 실망스럽다에 반대되는 상황에서도 나는 충분히 느낀 게 있었을 텐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선순환에 어떤 에너지를 준 건 없나, 그걸 한 번씩 돌이켜 보면서 좀 힘을 얻는 것도 방법이 되지 네, 않을까.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걸 찾고 네. 좋다고 생각한 것에서도 단점을 찾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중립을 이루어내는 것이 네. 확실히 좋다. 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없던 식탐이 어마어마하게 생겼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식이장애 얘기를 좀 할 수는 있거든요. 식이장애가 발생하는 여러 이유 중에 특히 가족이 왜 어떤 형태이길래 식이장애가 생기느냐라는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대표적인 가족이 경계가 없는 가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분리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좋거나 네.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거의 존중 안 하고 그냥 문화 자체가 그렇거나 이러한 식으로 서로 굉장히 연결이 너무 깊이 돼 있으면 네. 그 자체에서는 식이장애는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 지나고 이제 나도 나대로 살고 싶고 독립하고 싶고 근데 가족은 독립이 안 돼. 너무 엉켜 있어. 그럴 때 이 사람이 심리적인 특성들을 가족 안에서는 성취하지 못하니까 대리로 뭔가를 떨쳐내거나 심지어는 의존하거나 이러한 기싸움을 가족 외의 관계에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걸 애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식이장애는 그걸 음식이랑 해요. 아하. 그래서 경계가 없는 가족에서의 구성원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이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가 떠난 그 빈자리를 음식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했을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음식과로 하지 않고 실제적인 다른 대상과의 관계 안에서나 찾거나 또 음식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거나, 물론 음식을 또 찾는 거는 그냥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뭐 식탐 자체를 또 다루는 시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서 아까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아는 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분은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을 좀 알게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이후의 상황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남들이 흔히 하지 않는 경험들을 이제 하신 거기 때문에 뭐 이후의 상황들이 뭐 나머지 형제들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아버지와의 독립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변화되는 과정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AS로 다시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혹시 저희가 이제 없는 정보를 미루어가지고 이렇게 짐작해서 얘기했던 게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좀 그렇죠. 얘기를 원래는 해주시면 좋을 것 이거다라고 같고요. 또 네.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심리와 인생의 큰 공백들이 아직 메꿔지지 않은 상태가 하나의 원인인데 그로 인하여 형제들과의도 문제, 또 식탐 문제, 또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해서 나오는, 한 뿌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지 않나.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씩 공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는 첫발이지 않겠나 싶네요. 네. 그 발달학적 이론에서는 픽세이션, 고정돼 있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럴 때 쓰는 건 사실은 아니고 어렸을 때 성장하다가 어느 시기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추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그때 이상으로는 더 이상 안 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발달할 때 그 용어를 쓰는데 트라우마에도 그 픽세이션 용어를 쓸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꽝 벌어지면 그 사건에 멈춰 있어요. 물론 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들이 같이 크죠. 하지만 그거는 절대로 안 커.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날 그 시간인 거예요. 이분한테도 트라우마의 사건이 분명히 픽세이션을 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한 얘기는 결국 그것도 세월이 흘러가는 것만큼이나 조금씩 더 흘려보내야 한다. 고정되어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다. 아무튼 뭐 김프로쇼에 사연을 보내주신 걸로 첫 발을 떼셨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 형제분들 조금씩 이제 노력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하나씩 둘씩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무거운 주제라도 괜찮으니까 사연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럼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 해결해드리려고 하여튼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결하다가 갑자기 말이 막히셔서 해결은 못하겠다.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 공감 전문 준. 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